내가 왜 암이야?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뭐 때문에 이제 암에 걸렸지를 돌아보시면 분명히 뭔가가 나올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유방암 잘 알지도 못하면서를 쓴 강진경이라고 합니다. 딱 2년 전 21년 4월에 유방암을 진단받았고요. 그때 제 나이가 38살이었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정말 많이 저도 놀랐고 당혹스러웠었죠. 제가 암일 거라고 전혀 의심도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었거든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30대에 이제 암에 걸릴 거라고는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이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든 생각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걸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교직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교무실에서 암을 진단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이제 집에 있는 아이 생각도 나고 학생들 생각도 나고 그때 이제 담임교사니까 이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아이랑 남편이랑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었죠. 그렇지만 그동안 제가 너무 힘들게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좀 잠시 쉬었다 가라는 쉼표를 찍으라는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생각을 달리하게 됐어요. 뭐 좌절하거나 슬퍼하기보다는 내가 이걸 계기로 더 건강해져야 되고 지금까지 삶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단 1%도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계속 혹이 만져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걸 암이라고 생각을 안 했냐면 그 전에 그 만모통 시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모통 시술이 아마 이제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유방에 이제 혹이 있을 때 그 조직 검사 중에 하나로 예전에는 이제 뭐 총 쏜다 그러잖아요. 흔히 그 총조직 검사 말고 이렇게 만모통으로 해서 그 조직을 이제 아예 그 혹을 그냥 제거하는 시술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직전에 하면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사실은 그냥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만모통 시술을 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별것도 아닌데 조직 검사를 하고 만모통 시술 하자고 하겠지. 언제 하지? 뭐 여름 방학 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게 뭐 암이 의심돼서 조직 검사를 했다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었죠. 사실은 가족력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무시했던 게 굉장히 나중에는 후회됐던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 일단 나이가 너무 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도 이제 뭐 암으로 돌아가셨고 큰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가족분들 중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는데 전혀 저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죠. 저는 일단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왜 흔히 스트레스는 만병의 뭐 근원이다 라고 하지만 그 말이 또 너무 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뭐 스트레스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그냥 겪는 거 이렇게 이제 정도 생각했지 내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암을 진단받고 이렇게 죽음까지 생각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이전에는. 그런데 제가 이제 암에 걸리고 나니까 주변에 많은 암 환우들이 암 진단을 받을 무렵 극심한 스트레스에 이제 노출된 상황이 많았었고 저 역시도 이제 좀 아이를 키우면서 건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암을 걸렸다고 하면 뭐 술을 많이 먹어서 담배를 피거나 고기를 많이 먹어서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 환우분들도 그런 거와는 거리가 먼 분들이 많았거든요. 스트레스는 정말 거의 모두의 공통점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식단이에요. 이 식단이라는 게 건강하지 못한 식단을 계속 유지하면서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워킹맘이었고 제가 뭐 살림도 그닥 잘하지는 못해서 그냥 바삐 그냥 사는 그 와중에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그냥 뭐 편의점에서 이렇게 파는 도시락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먹고 샐러드, 뭐 채소 이런 것들은 거의 먹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렇게 친구들과 이렇게 만났을 때 다이어트 위해서 샐러드를 이제 사 먹는 친구를 보면 무슨 채소를 그걸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 먹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채소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암에 걸리고 나서 공부를 하니까 이 채소가 정말 중요한 음식인 거예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꼭 섭취해야 하는. 근데 그런 거를 거의 제가 지금 40이니까 38까지? 어렸을 때는 물론 어머니가 이렇게 챙겨주실 때 먹었겠지만 어른이 돼서 제가 너무 그런 것들에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운동인데요. 저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학창 시절 때도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몸 쓰지 않는 거, 머리 쓰는 거 이런 거는 그래도 자신 있고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체육을 제일 싫어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돼서도 뭔가 우리가 시간을 내서 원래는 운동을 해야 하는데 운동할 시간도 없고 사실 직장 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운동도 못하고 운동도 좋아하지 않았고 걷기도 하지 않고 가까운 거리도 꼭 차 타고 가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세 가지 스트레스, 식단, 그리고 운동하지 않는 삶 요게 3박자가 다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암에 걸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을 안 먹어요. 먹을 시간이 없어요. 6시 반에 나가야 되니까 거의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고 운전하면서 화장하고 그리고 이제 도착하자마자 커피 먹고 이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믹스커피가 진짜 몸에 안 좋은데 학교에 있으면 교무실에서 별로 먹을 게 없으니까 믹스커피가 그렇게 당깁니다. 그럼 아침에 도착해서 믹스커피 한 잔 마시고 급식 먹고 나서 원래는 이제 지금 생각으로는 먹으면 걸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먹으면 또 교무실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죠. 믹스커피를. 그리고 한 3시쯤 되면 피곤해지잖아요. 그럼 또 한 잔을 마십니다. 그래서 보통 한 최소 3개? 4개 정도? 많으면 4개? 그렇게 이제 그 몸에 안 좋은 믹스커피를 마셨던 게 매일이었고 그리고 이제 간식 같은 것도 제가 이제 빵을 또 좋아하거든요. 빵이 이제 또 안 앉아있기는 좋지 않아서 지금은 자제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빵, 뭐 달달한 거 이런 거 너무 좋아했었죠.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그러니까 간식도 그렇게 했고 급식만 유일하게 이제 잘 이렇게 먹었고 아침 안 먹고 급식 먹고 이제 저녁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대충 먹는 음식들 그렇게 했으니까 제대로 챙겨 먹기가 쉽지 않았죠. 일단 다 놀라죠. 이 30대의 암 진단이라니 다 너무 당혹스럽고 놀라는데 일단은 이제 저는 주변에 다 알린 케이스예요. 주변 한우분들 보면 우리는 이제 암밍아웃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암밍아웃을 하지 않은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내가 암인 걸 굳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분들의 심정도 저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이걸 주변에 알려서 뭔가 정보를 조금이라도 하나 더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대학교는 어디가 좋으며 어떤 교수님이 좋을지 또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아주 그냥 사방팔방 다 알렸어요. 심지어 이렇게 평소에 잘 연락하지 않던 친구들한테까지도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혹시 뭐 아는 거 있는지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다들 놀랐지만 너무 정말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는 걸 이제 제가 느끼게 됐고 저한테 응원의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뭐 물질적으로라도 심지어 이렇게 몸에 좋은 거 사 먹어 하면서 뭐 돈을 보내준 지인도 있고 뭐 우리 사과 한 박스라든지 그렇게 죽 한 그릇이라든지 너무 많은 걱정과 이런 위로를 받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에 알려서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아,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었구나. 사실은 이렇게 바삐 살면서 몰랐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다 이렇게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걸 보고 더 용기를 좀 얻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진료실에서 나오자마자 그 병원, 유방외과, 이제 동네 유방외과 병원에서 대학병원에 쫙 전화를 했어요. 병원에서 이제 저직 검사를 하자고 했을 때 대학병원에도 다 이제 예약을 걸어놨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암일까봐가 아니라
그냥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빨리 좀 이제 하고 싶어서 혹시나 더 빨리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이게 걸어놨던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대학병원 정말 예약이 이제 늦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암 진단 받았다고 하니까 일사천리로 그냥 그 예약들을 다 당겨주시더라고요. 이게 되는구나 그런 좀 감사함이 있었죠. 그래도 이렇게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암 진단 받았다고 하니까 한 3군데, 4군데를 걸어놨었는데 모두 다 일정을 당겨주셔서 바로 다음날 이제 대학병원 진료를 운 좋게 볼 수가 있었고, 저는 무조건 병원이라든지 그 수술은 되도록 빨리 받는 거를 추천드려서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일단 가장 빨리 되는 그 대학병원에 가시기를, 혹시나 만약에 주변에 암을 진단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가짐인데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게 우리가 누구나 암하면 죽음을 떠올리게 돼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면 암의 뭐 기수라든지 경중에 상관없이 정말 사람이 나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게 너무나 큰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오거든요. 암에는 스트레스가 가장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암 환자가 됐을 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암이에요 라는 순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사실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저도 겪어봐서 알죠. 계속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최악의 경우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정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거여서, 아까 저도 빨리 검사를 받아갖고 수술을 빨리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유방암의 경우에는 수술 이전에는 사실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기수라든지 타입에 따라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걸 이제 수술 전에 알 수 없으니까 너무 이제 또 혼란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제 유방 카페에 가입을 해서 다른 이제 환자들의 사례를 보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잘 회복해서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 카페에 지금은 거의 들어가지 않거든요. 안 좋은 예후들이 많이 몰려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내 안에 심어주면 그게 더 악순환, 너무 안 좋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걸 아예 차단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카페는 환자 말고 차라리 보호자가 가입을 해서 필요한 정보만 취사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물론 그런 인터넷에서 정보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멘탈이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아예 차라리 가입하지 마시고 그냥 그 시기에 보호자랑 밖에 나가서 산책하시던지 아니면 수술 전에 여행을 차라리 가시던지 좀 그렇게 외부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왜 암이야?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뭐 때문에 이제 암에 걸렸지를 돌아보시면 분명히 뭔가가 나올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 스트레스, 식단, 운동, 이거를 정말 완벽하게 내가 했는데 암에 걸렸다, 저 그런 분은 사실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3가지를 다 못했지만 제가 돌아보니 식단도 문제였고 운동도 안 했고 마음관리도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부터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당장 빵을 끊었어요. 그 병원에서 이제 병원에 카페에 갔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카스테라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정말 차마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먹지 않기 시작했고, 자동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흰 쌀밥이라든지, 그러니까 정제되지 않은 그런 밀가루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좋다는 인식을 이제 제가 하게 되니까 식습관이 자동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식단을 조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술하시기 전에 운동을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막 과격한 운동 하시라는 게 아니라 걷기라든지 조금 가벼운 그 스트레칭, 그리고 등산, 이런 것들
이제 평생 그렇게 사셔야 되기 때문에 수술 전에 조금씩 해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수술 전에 딱히 뭐 선항암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저는 이제 표준 치료 절차에서 이제 수술하고 이제 항암을 먼저 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이제 보통 수술하고 항암 방사능 치료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자기 치료 그 방향에 맞게 좀 그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좀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세포하는 데 쓰지 마시고 식단과 운동 관리부터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재수술이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수술을 하면 그 암 조직을 떼어내고 그걸 육안으로는 이제 암세포를 볼 수 없으니까 현미경으로 이제 나중에 관찰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절단면에서 이제 암이 발견된 거예요.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이제 암 조직을 덩어리를 제거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절단면에서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이제 간혹 있어요. 처음부터 많이 떼지 왜 대수술을 하게 이렇게 조금 뗐어요?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또 무턱대고 많이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유방은 우리가 여성의 또 상징이기도 하고 남아있는 또 유방을 보존하려면 또 무턱대고 많이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가슴도 잘 살리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는 또 최선의 선택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이게 그러면 재수가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또 불운이 아니라 오히려 행운이더라고요. 왜냐면 만약에 그 절단면이 아니라 좀 옆에 그냥 암세포가 있으면 모르고 또 넘어가는 건데 어쨌든 암을 더 커지기 전에 발견한 거니까 그게 다행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 또 어떤 한의분들은 이런 경우에 수술을 또 해주지 않는 병원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차피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를 하기 때문에 환자한테 선택을 하라고 한다든지 그 재수술을 할 거를 할지 말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하지 말라. 그래서 오히려 좀 찝찝하다라는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이런 결정을 잘 하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교수님께서 저한테 뭐 선택권 주신 게 아니라 수술 잘 됐는지 확인하러 간 자리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입원하셔야 돼요 라고 그냥 너무 확고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오히려 그게 더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당혹스럽긴 했지만 이제 겨우 막 수술한 자리도 아물어 가고 회복이 돼가고 있는데 다시 또 그거를 열어서 수술하는 게 걱정은 좀 됐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재수술이 원래 처음 수술처럼 그렇게 또 힘들고 어렵지는 않아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재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 있으면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암세포의 이제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리면 정상인 조직세포가 어떤 원인으로 무제한 증식하여 그 생체의 생활 현상이나 주위의 조직 상태 등에 관계없이 급속한 발육을 계속하여 마침내는 생명을 끊게 하는 악성의 신생물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암세포가 누구에게나 있다? 모든 건강한 사람에게도 있다? 라는 말이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암 걸리기 전에는 몰랐고 공부를 하면서 좀 놀라웠던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암세포가 이렇게 몸에는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제 몸에도 만들어지고 있고 이걸 보시는 독자분들도 암세포는 계속 자라고 있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다 암에 걸리는 건 아니냐면 우리 몸에 있는 NK 면역세포가 그 암세포를 쉽게 말하면 죽이기 때문에 더 크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암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암세포가 사라졌다 생겼다를 반복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계기, 스트레스, 극심한 스트레스라든지 너무 지속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이제 삶을 계속 식단이나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 암에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런 NK 면역세포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제가 암에 걸리고 나서 정말 저를 괴롭힌 질문 중 하나가 왜 암은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하고 수술하고 다 하는데 왜 또 재발하고 전이 되나. 암 환자들 가장 무서운 게 사실은 재발 전이거든요.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치료해도 또 암세포는 생기는데 내 몸의 체내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암세포가 또 자라고 그 NK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면 그게 이제 전이 재발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병원에서 의사들이 암을 완치시켜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바뀌어야, 자기 한자 스스로 세포를 바꿔야 사는 병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책들도 이제 많아요. 관심 있어서 보신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의 스위치가 켜졌다고 하잖아요. 그 스위치를 꺼야 되는 거죠.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 표준 치료할 때도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영양제를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먹는다면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하며, 또 내가 선택한 영양제는 어떤 브랜드를 먹어야 되나. 이거는 이제 암 환자들의 끊이지 않은 숙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과제인데요.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영양제는 본인의 선택인데, 저는 표준 치료를 하는 동안은 영양제를 먹었습니다. 특히 방사선 치료할 때는 교수님에 따라서 종합영양제도 먹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의사 선생님은 영양제를 먹어야 최소한으로 나의 그 방사선 치료하면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정상세포를 보호할 수 있다, 반드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너무나 갈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사치료 동안 먹어야 하는 영양제 리스트를 쫙 공부를 해놓고, 그리고 그걸 이렇게 사가지고 이만한 쇼핑백에 한 20개가 넘었었거든요. 그걸 들고 다니면서 제가 만나는 의사, 약사마다 한 10명이 넘었을 거예요. 물어봤어요. 이렇게 다 꺼내가지고. 그러면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안 돼요, 뭐 이건 먹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다 달라요. 어떤 의사 선생님, 어떤 약사를 만나도 먹어야 된다, 뭐 먹지 말아야 된다 의견도 다 분분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근데 저는 먹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병원에서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어느 걸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좀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어떤 영양제 드세요 했을 때 어떤 영양제를 먹을지 모르는데, 그 영양제가 그거를 일일이 상담을 해주기에는 의사 선생님들은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예 먹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고, 제 생각에는 최소한의 나의 몸을 지키는 영양제는 복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일단은 이견이 없는 영양제, 우리가 먹는 항호르몬 치료제가 또 있거든요. 그런 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든지 괜찮다는 의견이 대세인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먹었고, 좀 교집합적인 여러분들이 추천하신 것 중에서 꼭 먹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골라서 이제 리스트를 만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먹은 영양제를 잠깐 말씀드리면, 비타민 C, 비타민 D, 종합 비타민, 오메가3, 커큐민, 코큐텐, 셀레늄, 베타카로틴, 유산균, 알리포산, 아연, 케르스틴, 낙, 칼슘, 마그네슘, 아미노산, 버섯 추출물, 녹차 추출물, 칼슘 디글루카레이트, MSM, 레스베라트롤, 실리마린, 멜라토닌, 펩틴, 딤. 엄청 다양하죠. 이거 하루에 다 먹으려면 정말 배가 터집니다. 너무 물배차고요. 챙겨 먹기도 힘들고 약값도 많이 들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절박하게 영양제를 또 먹었던 이유는 식단을 지금처럼 관리를 하지는 못했어요. 좀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정말 식단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은 굳이 영양제를 챙겨 드시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어떤 이유든 간에 내가 그 식단을 잘 할 자신이 없다, 그럼 정말 말 그대로 영양 보충제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제로라도 필요한 그 물질들을 섭취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다 먹지 않고요. 비타민 C, 비타민 D, 오메가3, 유산균, 딤 정도만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딤이라는 것도 사실 브로콜리 많이 드시면 돼요. 근데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캡슐 하나 먹는 것보다 이제 양적으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또 영양제를 많이 먹는 게 또 그렇게 간에는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걱정되시는 분들은 본인의 간 수치를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파악하시고, 만약 간이 이제 튼튼하고 괜찮다 이러실 때 이제 영양제를 드시면서도 계속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정말 꼭 하나만 추천을 해달라 말씀을 하신다면 비타민 D, 이것은 꼭 드셔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비타민 D는
저 유방외과 주치 교수님도 처방을 해주시는 유일한 영양제예요. 암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증명이 되었고 그거를 이제 의사들도 인정한 영양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비타민 D는 물론 또 약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햇빛 많이 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암 환자에게 필요한 정도로 그렇게 수치가 올라가지는 않아요. 햇빛을 아무리 많이 쐬어도.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는 또 아무리 많이 복용해도 정말 가량으로 복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좀 다른 영양제에 비해서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그러니까 높아도 좀 괜찮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한 3개월에 한 번씩 하시면서 혈중 농도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수치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비타민 D 주사를 맞으시기도 하는데 계속 비타민 D 주사로 맞는 것보다는 처음에 만약에 비타민 D 수치가 너무 낮으시면 주사로 그걸 한번 올리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 영양제로 하루에 그냥 하나씩 이렇게 섭취하시면 그걸 유지할 수 있으니까 건강하신 분들이라도 비타민 D는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죠. 그 기준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약사 선생님하고서 상담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존에 엄청 공부를 많이 하신 또 유방암 환자 보호자분들이 계세요. 인터넷 뭐 블로그라든지 카페에 보시면 대충 이거 좋아요가 아니라 아주 면밀하게 또 분석하셔서 그런 거를 또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또한 그런 이제 저만의 좀 뭔가 그런 영양제 리스트가 만들어져서 좀 막 진단 받으신 새로 이렇게 저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시는 한우분들께 그런 걸 이제 공유해 드리기도 하거든요. 거기에도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람이 좋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이거 안 좋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싸다고 뭐 아무거나 이런 건 아니고 좀 꼼꼼히 공부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찾아서 자신한테 또 맞는 영양제를 섭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브랜드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한 부분만 먹으면 내성이 또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왜냐면 이제 유산균은 좀 효과를 바로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다른 영양제들은 이거 먹고 이게 몸이 좋아지고 있나? 뭐 잘 파악하기 어려운데 또 유산균은 바로 그런 반응을 살펴볼 수 있으니까 바꿔가시면서 자신한테 맞는 영양제를 꾸준히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을 전이 재발을 막으려면 내 몸을 암세포가 살기 어렵게 만들어야 되고 특히나 이제 암 환자 한 번 암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 암의 스위치를 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이 세 가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관리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식단 관리, 세 번째가 운동인데요. 우리가 셋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일 것 같으세요? 만약 내가 환자라면 뭐가 제일 어려우실 것 같아요? 바로 식단입니다. 의외로 식단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3끼 먹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또 간식도 먹잖아요. 근데 암 환자한테는 제한되는 이제 음식들이 많아요. 정말 매 순간 고민하고 이걸 먹어도 될까? 먹지 말아야 되나? 고민의 연속이에요. 운동은 그냥 가서 하면 돼요. 저도 운동 굉장히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운동하면서 운동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 이렇게 좀 바뀌었거든요, 삶이. 이 식단은 정말 해도 적응이 안 되고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는 제일 챙기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10가지 정도로 이제 꼭 내가 이 식습관에서 요것만은 좀 바꿔야겠다라는 거를 이제 정했어요. 그 중에 몇 개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하루 한 끼 샐러드. 요거는 아침에 너무 바쁘시잖아요. 근데 아침에 하루 한 끼 샐러드를 먹으면 일단 채소가 많이 섭취되고 그리고 그 샐러드는 우리가 이렇게 채소가 있고 거기에 토핑으로 제가 그날 냉장고에 있는 걸 올리면 돼요. 뭐 파프리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두부라든지 계란 삶아가지고 올리고 방울토마토 과일도 우리 이제 섭취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채소와 과일을 곁들여서 한 끼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저는 이제 하루 한 끼 샐러드라고 이름을 붙여서 매일 제가 그 샐러드를 이제 인증샷을 찍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 하면서 저 자신을 조금 채찍질 하는 거예요. 그 인증샷을 뭐 꼭 누구 보라고 올린다는 것보다는 그걸 이제 저는 SNS에 공유하기도 하지만 저 자신이 이렇게 너무 요새 안 먹었다 그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찍다 보니까 조금 더 다양한 또 채소와 과일을 이렇게 접하게 되고 뭔가 습관이 되더라고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습관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많은 양의 채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채소를 이제 갈아서 믹서기로 이렇게 주스를 만들어 이제 드시거나 또 이렇게 자연 치유하시는 분들 보면 막 굉장히 많은 양의 채소를 이제 녹즙으로 해서 드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도를 해봤습니다. 막 녹즙도 갈아보고 해봤는데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스에는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사놓으면 하루 이틀만 있으면 냉장고에서 이렇게 시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또 씻어 놓으면 물기 때문에 상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버리면서 또 자책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또 제대로 못 챙겼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런 게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저처럼 그냥 샐러드를 하루에 하나씩 드실 만큼만 배달시키셔도 돼요. 저는 처음에는 배달시켰어요. 그 샐러드 우리 인터넷에서 우리 다 아시는 거기서 그냥 주문하시면 다음날 새벽에 배송되잖아요. 그러면 종류별로 또 여러 가지 맛의 샐러드를 드실 수 있고 이제 지금 처음에는 저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제가 그렇게 그냥 채소만 샐러드로 된 거 이제 사서 토핑을 이제 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지겨워지면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주스 녹즙으로 이제 갈아 드시는 건 정말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씻는 것도 저는 귀찮았어요. 그렇게 갈아서 하는 것도 조금 약간 귀찮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샐러드를 가장 이렇게 간단하게 채소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들한테 이건 하세요 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식단은 사실은 주치의 교수님들은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들이 스스로 관리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식단이 챙기시는 거고 운동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건 정말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다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운동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었지만 암을 겪고 나서 긍정적으로 변한 게 운동을 되게 이제 좋아하게 되었고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었다는 거. 그전에는 바쁜데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운동은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거지 시간이 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운동센터를 이제 등록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등산도 좋고 걷기도 좋아요. 그런데 이 걷기하고 등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뭔가 좀 의지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조금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센터를 돈을 내고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이제 환자에게 괜찮은 이렇게 너무 고강도의 운동 말고 이렇게 본인에게 좀 맞는 운동을 선택하셔서 센터를 등록하셔서 주 2회 또는 3회 정도 가시면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하다 보면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배액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배액관 빼자마자 걷기를 시작을 했고 그 걸으면서 이 걷는 게 되게 좋은 거네 라는 걸 이제 처음 이제 알았고 그 다음에 근데 걷기에 또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추워요. 그럴 때 이제 센터를 가서 운동을 이제 실내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고 한 6개월 정도 후부터는 이제 유방암 한우분들 필라테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라테스부터 이제 저는 시작을 해서 지금 제가 이제 진단받은 지 2년이니까 딱 1년 반을 이제 필라테스를 했어요. 몸에 근육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 전에는 정말 근육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체력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운동은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몸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운동하고 나면 왜 개운하다고 하고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운동 안 하는 날은 막 되게 찌뿌둥하다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전 처음에 좀 그거 이해 못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운동을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 있어서 일정이 있어서 운동을 이렇게 오랫동안 못 가면 뭔가 마음도 별로 안 좋고 운동을 좀 해야지 될 것만 같은 그런 몸과 마음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저는 암을 뭐 경험하셨든 건강하신 분이든 운동은 나를 사랑한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의지가 약하신 분들은 돈을 내서라도 센터를 등록하셔서 습관으로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운동센터 가셔서 본인이 이렇게 어디 수술했다 이런 거를 좀 미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 또 그 위험한 또 무리한 동작은 하지 않으시는 거 그것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은 이제 마음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랑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출시키고 긍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행복 호르몬을 이제 분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사고방식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조금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되게 많이 생각하고 걱정하고 앞으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 이런 타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암을 겪고 나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여기 오늘이 중요한 거지 사실 미래와 과거는 없는 거라 그래요. 제가 요새는 이제 요가를 좀 하고 있는데 요가의 좋은 점이 이제 또 마음 수련이 되거든요. 그런 명상과 함께 요가를 하면서 들은 얘기가 우리는 이제 쓸데없는 그런 고민들의 현재를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오늘이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은 너무 많지만 일단 먹지 말아야 될 음식도 많고 좋은 거 찾아 먹으라지 말고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지 말아라.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한 9개, 10개 정도로 내가 꼭 지켜야 될 거를 뽑아서 책에 이제 실었는데요. 그 하나하나를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하루 한 끼 샐러드, 채소를 이제 먹는 식단이었어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생으로 이렇게 먹어야 또 좋지. 그거를 또 이렇게 다 갈아버리면 좀 그 영양소가 또 파괴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뭐 그것보다는 그냥 샐러드로 먹는 게 더 간편해서 이제 샐러드를 선호하긴 하는데 녹즙이든 샐러드든 본인이 좀 편한 거로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채소 많이 섭취하기. 두 번째는 정제되지 않은 곡류를 선택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밀가루 드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밀가루의 대표 음식이 뭐예요? 빵, 뭐 라면, 국수 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혈당을 높이는 주범이라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대신에 그럼 뭘 먹어야 되느냐? 흰 쌀밥 대신에 잡곡밥, 현미밥 드시면 되고 우리 맛있는 빵 대신에 호밀빵 또 뭐 통곡류로 된 빵을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저는 아예 빵을 안 먹었는데 그리고 쌀밥뿐만 아니라 그냥 탄수화물이 안 좋다고 생각해서 아예 막 밥을 안 먹었어요. 살이 막 엄청 빠지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는 살이 한 5kg, 지금보다 한 5kg 빠졌었거든요. 제 방사선 치료 때쯤에. 근데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안 먹고 살겠습니까? 빵 먹고 밥도 먹어야죠. 그러면 대신에 조금 맛은 덜할지라도 그런 정제되지 않은 곡류를 선택해서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매일 적당량의 단백질을 섭취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백질은 우리가 그 아미노산이 그날 쓰고 버려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먹었다고 해서 내일 안 먹어도 돼가 아닌 거죠. 그래서 꾸준히 이제 먹어야 돼서 저는 하루에 달걀 2개를 꼭 아침에 그 샐러드랑 곁들여서 먹거든요. 처음에는 그것도 이제 막 후라이 해먹고 막 그랬는데 그것보다 그냥 삶은 달걀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삶은 달걀 2개를 꼭 섭취하고 단백질을 또 많이 먹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진대요. 근데 암 환자에게는 근육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런 단백질은 뭘 먹으면 되느냐?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두부, 계란, 그다음에 뭐 생선, 해산물, 그리고 닭고기, 오리고기 이런 것들 위주로 드시면 적당량의 단백질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 중에 호르몬 때문에 콩을 섭취하시기를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논란은 결국 먹어도 된다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막 대량의 콩을 퍼먹는 거 아니고 반찬 정도의 콩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고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고기는 삶거나 데쳐서 먹는다입니다. 암 환자분들이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붉은 고기를 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그 조리법의 문제인데, 이렇게 삼겹살 이렇게 지글지글 이렇게 굽거나 튀기거나 막 이런 조리 방법에서 우리 몸에 안 좋은 화학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조리법으로 된 고기를 드시지 말라는 거지, 고기 자체를 아예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너무 안 먹으면 또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한계가 또 있잖아요. 고기에 이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적당량의 고기는 드셔야 된다고 했고, 이 고기를 드실 때는 보쌈이라든지 수육, 샤브샤브처럼 물에 삶거나 이렇게 데쳐서 먹는 방법을 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단골 메뉴, 그러니까 외식을 할 때 고르는 단골 메뉴가 샤브샤브예요. 샤브샤브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채소도 엄청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너무 이제 암 환자분들이 먹을 게 없어 나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샤브샤브 같은 거 이렇게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째는 식이섬유 많은 음식 먹기입니다. 암 환자에게 식이섬유가 중요하다고 해요. 물론 이제 건강하신 분들에게도 중요하겠지만, 암을 생성하는 물질을 식이섬유가 막아주고 또 혈당이 이렇게 치솟는 거를 또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식이섬유는 또 많이 드시면 왜 화장실도 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흔히 알려진 사과, 바나나, 고구마, 단호박, 미역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이런 식이섬유는 많이 섭취할수록 이제 좋으니까 저도 이제 꾸준히 먹으려고 노력하는 게, 고구마 같은 거 그냥 간식 대용으로 해서 많이 먹거든요. 확실히 사과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들이에요. 그 식이섬유가 이제 들어있는 음식들이 마트 가시면 다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유산균을 먹어야 돼요, 그런 고민이 만약 되신다면 일단 식이섬유 많이 들어간 음식부터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암 환자분들 중에 변비가 있으신 분도 많거든요. 그 항호르몬제 치료제를 드시는 분들은 부작용 중 하나가 또 변비가 있기 때문에, 좀 혹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식이섬유 들어간 음식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섯째는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음식 먹기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미, 당근, 버섯, 호박, 시금치, 청국장, 된장, 우리가 흔히 알려진 몸에 좋은 음식들, 우리 한국 전통 음식들이 많이 이제 들어있잖아요. 마늘 같은 것도 이제 있고요. 이런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NK세포가 우리 몸의 면역세포이고, 이러한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운동을 해야지, 제대로 기능을 해야지 암세포 같은 이제 나쁜 세포를 죽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NK 면역세포가 활성화를 못한대요. 그래서 스트레스와 함께 또 생각하셔야 될 게, 이런 NK 세포를 높일 수 있는 음식을 챙겨주시는 거,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과일을 적당량 섭취하기입니다. 과일은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C라든지 미네랄, 각종 몸에 좋은 영양소들이 많이 있지만,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게 과당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당이 무서워서 과일을 못 먹는다는 건 아니고요. 너무 많이 식사 대용으로 과일을 섭취하지는 말고, 식사 전후에 좀 적당량 과일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적당량이 어느 정도이냐? 기준은 종이컵 2개 또는 자기 주먹만한 정도의 크기라고 하는데, 사실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보다 더 먹기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각자의 자신의 그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막 배 터질 것 같은데 과일 또 먹어야 돼 하면서 밥 드시고 과일 드시고 하시지는 마시고, 조금씩 이렇게 끊어서 좀 드시는 것도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신선한 견과류 먹기입니다. 암 환자가 먹기에 좋은 간식 중 하나가 바로 견과류인데요. 견과류가 우리 몸에 좋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유방암 환자들 사이에서 땅콩을 먹지 말라는 또 속설이 있어요.
오래된 땅콩은 죽은 암세포도 되살린다 라는 좀 무시무시한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땅콩을 못 먹었거든요. 책을 쓰면서 막 의사 선생님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땅콩뿐만 아니라 견과류가 오래돼서 부패되면 아주 나쁜 이제 독소가 나오는데 그 독소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더라고요. 견과류가 오래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나오는데 이걸 주의하셔야 해요. 근데 우리가 그 곰팡이가 있는지 모르고 그걸 이제 섭취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선한 견과류를 먹는 거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때그때 사셔서 냉장 보관하시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땅콩이 또 유방암에 안 좋다는 그 얘기는 땅콩 안에 있는 PNA라는 단백질 때문인데 어떤 이제 연구 결과 땅콩을 엄청 많이 먹게 하고 나서 1시간 뒤에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땅콩을 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반찬으로 뭐 땅콩 조림이라든지 그 정도 이렇게 땅콩 먹는 거는 괜찮다고 하니까 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자재는 유기농과 친환경 식자재를 드실 것을 권유합니다. 유기농하고 친환경 많이는 들어보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정의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유기농이란 화학비료나 농약을 최소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땅에서 퇴비나 유기질 비료만을 이용해 작물을 재배한 것을 말하고요. 친환경은 농약 사용량을 절반 이하로 줄여서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농이랑 친환경 마크 붙은 거는 조금 더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런 거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더 싼 거, 똑같은데 그냥 저렴한 거 이런 거를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장을 볼 때 구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 유기농하고 친환경 붙어 있는 제품을 이제 구입해서 요리를 하고요. 먼저 공복 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복 유지라는 건 말 그대로 먹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요. 공복을 유지하는 게 왜 좋냐면 몸에 있는 세포가 공복 상태가 오래 유지돼서 굶는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세포가 이제 아사 상태에 빠져야 뭔가 이제 기능을 하는데 그 기능이 우리 몸에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현대인들이 쉴 새 없이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먹는데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 기간 이런 공복을 유지하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좀 정말 철저히 하시는 분들은 단식하시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렇게 못하고 제가 이제 쓴 방법은 늦게까지 먹지 않고 그러니까 야식을 먹지 않고 일찍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늦게 아침을 먹는 거죠. 저녁을 일찍 먹고 다음날 아침 늦게 먹으면 13시간 정도 공복을 이제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둘째는 근력 운동인데요. 이게 얼핏 생각하면 암 환자랑 근력이 무슨 관계가 있나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근육이 단순히 신체를 지탱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근육이 이제 꼭 필요한 건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근력이 없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이 암 환자에게 근력이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근력이 면역력을 유지하고 당을 유지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암 환자들 면역력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근력하고 면역력이 관계 있다.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몸에 근육이 없으면 먹는 포도당을 다 빼앗긴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몸에 근육이 있어야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단백질도 섭취하셔야 되고 또 근육 운동을 통해서 몸에 근력을 키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셋째는 긍정 주문 외우기인데요. 이거는 뭘까? 긍정 주문은 뭘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긍정적으로 주문을 거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나는 좋아진다. 나는 더 건강해진다. 그리고 빈칸을 채웁니다. 그 빈칸은 날마다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루고 싶은 일, 그런 것들을 적어도 좋고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런 긍정 주문을 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긍정 주문을 한 것과 안 한 것과의 차이는 해보시면 압니다. 막연하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한번 써보셔요. 그러면 그 긍정적인 주문을 쓴과 동시에 뇌가 그 일이 진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좀 신기하죠. 제가 요새 내가 막 이런 책도 읽고 좀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웃을 일이 없는데 그냥 웃는 것만으로도 뇌는 행복하다고 착각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또 행복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일이 없어도 그런 긍정 주문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쪽으로 나아가는 게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생활 노하우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치유의 주파수라고 불리는 432Hz 음악 듣기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주파수가 물을 가장 아름답게 진동시킬 수 있는 그런 주파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음악을 들으면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지고 뭔가 정서적으로 되게 좋은 그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요새는 유튜브가 다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유튜브에 432Hz 음악 치시면 엄청 많이 나와요. 그것들 중 하나를 들으시고 혹시 뭐 불면증이 있으시거나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신 분은 한번 이 음악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또 마음이 치유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섯째는 녹차 마시기인데요. 저도 커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커피 대신에 커피 먹고 싶을 때 녹차를 마십니다. 녹차가 왜 암 환자에게 좋냐면요. 암을 예방하는 좋은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녹차에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지방 분해, 암 예방, 활성산소 제거, 혈압 저하, 혈당 감소, 동맥경화 예방, 콜레스테롤 저하, 노화 방지 엄청 많죠. 이런 항산화 물질 폴리페놀의 일종이라고 해요. 우리 커피 대신에 차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녹차를 드시고요. 그리고 또 녹차 중에서도 말차라는 게 있어요. 말차 라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차가 또 특히 암에는 좋다고 하니까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아피제닌 주스 만들기인데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아피제닌이라는 거는 암세포가 스스로 죽게 만드는 걸 유도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아피제닌이 많이 들어간 함유되어 있는 재료들을 믹서기에 갈아서 한꺼번에 마시는 걸 아피제닌 주스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이 아피제닌의 주된 재료로 들어가는 걸 말씀을 드리면 양배추, 샐러리, 파슬리인데요. 정확하게 양배추 100g, 그리고 샐러리 50g, 파슬리 25g 정도를 물 200ml와 함께 넣어서 믹서기에 가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재료를 사놓고 매일매일 갈지 않으면 이것도 방치가 돼요. 자신 없으시면 그냥 드셔도 돼요. 굳이 뭐 주스로 믹서기를 갈지 않아도 샐러리 나물로 이렇게 먹어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드셔도 되고, 양배추도 생으로 드시거나 그냥 살짝 데쳐서 쌈으로 이렇게 해서 드셔도 되고, 파슬리 같은 거 이렇게 뿌려서 드시기도 하잖아요. 너무 강박한 영 가지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쉽게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 환자분들이 많이 드시는 기적의 스프라고 불리는 스프가 있습니다. 바로 히포크라테스 스프라고 하는 건데요. 이 스프에는 여러 가지 암 예방에 좋은 음식들이 다 들어가요. 그걸 다 넣고 그냥 오래도록 끓이는 거예요. 그 내용물은 토마토, 감자, 양파, 샐러리, 마늘, 대파, 파슬리 정해져 있어서 꼭 이거 넣어야 되고 이거 하나 빠지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것들을 주 재료로 넣으시고 푹 삶아서 스프처럼 끓여서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드시는 이유는 이제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거를 섭취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스프를 이제 끓여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소화가 잘 안 되시거나 항암하셔서 좀 힘드신 분들은 또 이런 스프를 이제 끼니로 드시기도 하잖아요.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암을 진단받았을 때 이걸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삼아야겠다 라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과적으로 정말 암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낸 이제 유방암 책 이후로 벌써 5권의 책을 이제 개학하게 됐고, 작가로서 제 2의 삶이 또 열렸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또 살게 되었어요.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는 쓸데없는 고민과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암이라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암은 제2의 시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고 좀 더 나를 위해서 기회, 다시 내가 태어나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연령을 생각해보면 아마 50대 분들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제 소박한 꿈이 나이가 들어서 평범한 할머니가 되는 거거든요. 은퇴도 생각해보고 은퇴할까 말까 고민도 해보고 손주들의 재롱을 보면서 그렇게 할머니로 늙어가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부럽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자신의 삶이 누군가는 또 그렇게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삶이라는 거 한번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혹시 암 경험자분이나 암을 진단받고 지금 힘든 분이 계시다면,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되셔서 암을 극복하시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건강한 분들이어도 이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좀 되짚어보고 식단이나 운동 같은 것들 좀 하셔서 미리 암을 예방하는 삶을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사과, 당근, 양배추를 갈아 먹는데요. 사과는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껍질째 잘라주고요. 당근은 예전에는 여기 있는 이 흙 때문에 제가 다 이거를 필러로 벗겨냈는데 그게 더 안 좋다고 합니다. 이 상태로 그냥 썰어주시면 돼요. 어차피 다 믹서기에 갈 거기 때문에 갈아지도록 썰어주시면 됩니다. 당근은 1개, 사과를 2개 넣었습니다. 그때그때 사실 있는 재료에 따라서 사과가 2개 들어갈 때도 있고 당근이 2개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과와 당근을 준비를 해주시고, 양배추는 한 통을 사면 미리 4분의 1 조각을 낸 다음에 씻어두면 또 안 좋으니까 이게 4분의 1 정도의 분량이거든요. 이 정도 보이시나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갈아주시면 됩니다. 재료가 다 준비됐으면 이제 믹서기에 갈아볼 텐데요. 먼저 양배추를 조금 넣고, 그 다음 당근을 밑에 깔아줍니다. 맨 위에 사과를 올려줘요. 이게 뒤집힐 거기 때문에 사과가 제일 먼저 갈리는 게 좋거든요. 물이 많으니까. 물을 조금 넣어줍니다. 네, 잘 갈리지 않아서 다시 물을 좀 더 넣었어요. 그리고 사과를 좀 더 넣고 다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일 분 정도 이렇게 믹서기를 간 다음에 내용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엄청 걸쭉해졌죠? 이런 비주얼이 나오고요. 텀블러로 먹기에는 조금 걸쭉해서 저는 이렇게 주둥이가 큰 컵에 따라서 떠먹습니다. 숟가락으로. 맛은 양배추가 많이 들어가면 조금 쓴맛이 있고, 사과가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달겠죠. 가끔씩 바나나를 같이 갈기도 하고 토마토도 갈아본 적이 있는데
제일 토마토가 사주세요. 토마토 갈아줘요?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6살인데 양배추가 이제 많이 들어가면 쓰다고 잘 안 먹고요. 지난번에는 바나나랑 토마토를 갈아줬더니 잘 먹더라고요. 건강 주스 끝! 자, 이제 이렇게 만든 건강 주스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강 주스에는 사과 2개, 그리고 당근 1개, 양배추 4분의 1 분량이 들어갔고 물이 약간 첨가되었습니다. 맛이 어떤가요?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더 먹고 싶어요. 네, 6살 아이도 너무 맛있어서 더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는 건강 주스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강 주스를 만들어 먹으면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가족들과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건강 주스 아침에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